제일 인기 있는 단지가 뭔 것 같아요? 이번에 해제 이후에 한 단지만 꼽아보세요. 한 단지. 이제 요즘 근데 이슈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인데 저도 계속 문의 들어오는 게 막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수다를 떨 텐데 일단 뭐 온 것도 없어요. 저희 일단 얘기만 나눌 건데 실제 토지거래 그 허가 해제 이후에 바뀌었어요. 시장이 좀? 일단 잠실 엘세가 공식적으로 31억 실거래가 되었고요. 30억 나온 지 얼마 됐다고? 31억 나왔다고? 네네, 31억 나왔고 네.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 국민비용이 한 40억 나왔죠. 네, 그래서 잠삼대청이 이제 13일부터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후에 단지들이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삼성동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1, 2차라든지 1, 2차. 롯데캐슬이라든지 롯데캐슬. 그리고 뭐 청담 리엘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권 자체가 씨가 말랐고 레미안 어때 거기? 레미안 삼성동 거기는 라클라스인가 이름이 뭐였지? 거기 신축 단지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뭐 없지. 없어요. 네, 신축 단지여서 그래서 상급지 오름폭이 정말 크고 그렇다고 뭐 반포가 머물러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반포 압구정은 또 그에 따라서 또 서밀려 올라가서 지금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싸움일 정도로 이제 최상위 급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잠삼대청 말할 것도 없고 잠삼대청의 영향을 받는 뭐 마포라든지 그리고 강동이라든지 뭐 송파 권역들 뭐부터 시작해서 마포 신축 같은 경우에 23억 9천 기존의 거래가 떴죠. 네. 24억까지 떴다는 오피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억 거래설이 돌고 있습니다. 마포. 네네. 마포도 이제 완연하게 다 이제 20억 넘어갔네. 맞아요. 그래서 20억 맞습니다. 전후였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근데 마포 신축이 오르니까 마레프도 현재 20억 이하의 매물이었고. 야 20억. 마레프가 10몇 년 됐다? 그럼요. 10년 훨씬 넘어. 네, 16년인가 입주했나? 네, 14년 네, 입주했죠. 그렇죠. 안 좋을 때 입주해서 네. 근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 지역에 현역으로 뛰고 있죠. 워낙에 신축 단지들이 주변에 그 옆에 있는 라첼스라고 분양권 있잖아요. 맞아요. 분양권 프리미엄만 5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17억 중반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것도 비쌌다고. 네, 결국 싸지 않다라고 했었죠. 근데 뭐 워낙에 좋은 입지니까 근데 신축 단지들 인근의 신축 단지들이 23, 4억 거래가 되니까 프리미엄 5억 정도 붙어서 22억대, 22억 5천 거래가 되었고 현재는 뭐 호가는 23억, 24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어쩐데 올라가는 지역들 얘기만 듣고 있으면 막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렇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상대에게 박해가는 맞아요. 그래서 네. 예, 아무튼 요 얘기들을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거래량도 증가한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어차피 이게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건이 일단은 나오는 게 잠겨버린 거예요. 잠겼다. 일단. 예. 예. 지금 그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 대치동 이 수혜 지역이 결국은 대치동과 우리 잠실과 삼성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치동, 삼성동, 그다음 잠실인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동안도 눌러져 있었던 게 있어서 갑자기 토지거래가 허가 풀리면서 이제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몰린 거예요. 확 몰렸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살 게. 2월 아마 거래량이 서울이 아마 많으면 한 4,500건 혹은 5,000건 가까이 거래량을 찍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것처럼 1월에 비해서는 확연히 설 명절 구정이죠. 구절 명절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상위급지 기준으로 좀 늘어났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13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네. 물건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매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곡역이 있고 여기 타워팰리스 1, 2, 3차가 쫙 있고 대각선 건너편 동부센트럴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3호선 라인에다가 여기 수인분당선 더블역세권을 지하로 끼고 있습니다. 지하로 연결돼 있죠? 네. 완전 대박이야. 비안 맞고 탈 수 있는. 야, 중대사대부고. 학군이 숙명여고. 야, 숙명여중고, 대도초. 중대부고의 대도초를 다 끼고 있는 대치동에서도 거의 우선미도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도
준신축 대치동 내에서는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끝내준다. 네. 단대하대고 정말 독보적으로 이기는 대청 곳이죠. 중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한티역에 또 롯데백화점 걸어가도 되고 네. 예, 그 정도 학원가 걸어가는 거는 껌이죠. 예.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진짜 좋다 입지는. 예, 입지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너무 많은데 물건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이제는 이 서울에 또 이 상방이 자꾸 열리고 올라가니까 맞아요. 예, 그게 더 여파가 또 급지별로 또 영향을 또 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지금 이게 뜨거운 반응이 보이는 것들이 실수요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월까지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장이었죠. 갈아타기 장이었습니다. 네네네. 엄밀하게 말하면 무주택자분들이 뭐 주택을 마련하기보다는 네. 갈아타기 장이었죠. 중위급지에서 조금 더 상위급지로 올라가는 뭐 이런 갈아타기 장이었는데 네. 도시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이후로부터는 지방에서 많이 도허를 이제 해제된 지역들을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수요들이 조금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실수요자분들 상위급지로 갈아타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분들도 일단 우선 전세를 낄 수 있으니까 실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이제 가세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애매한 게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기준이 지금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누구나 서울을 갖고 싶어하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외지인이 지금 오늘 기사 오늘 아침 방송에도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네. 외지인이 지금 서울에 엄청 많이 사고 있다. 그 외지인은 결국은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서울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지금 막 다주택자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 가진 사람들 갈아타기 수요잖아요. 내가 지방에 있는데 지방을 팔고 서울에 사두는 거잖아요. 하나 사는 것도 이것도 투자자라고 해야 할지 그게 되게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건 다 실수요자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실거주에서 살아야 실거주자라고도 하겠지만 실수요자 하겠지만 뭐 내가 무주택인데 서울 하나 사놓겠다. 아니면 1주택인데 갈아타고 서울 하나 사놓겠다. 결론은 이게 실수요자냐 투자자냐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서울이 이렇게 굉장히 핫하고 누구나 서울에 좀 파킹을 하고 싶다. 전국구잖아요. 예, 전국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해는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다. 이게 서울을 가진 사람과 서울을 안 가진 사람으로 이게 진짜 나눠지려나 이런 걱정이 좀 되고 맞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심화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지방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 경기도 인천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조금 경기도 인천 안에서 물론 좀 핵심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많이 아직 힘든데 지금 너무 지방 시장이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우리 헐러님 얘기하셨지만 지방에서 지금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게 됐잖아요. 토어가 풀리면서 내가 최고 상급지에 그동안은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풀리니까 오히려 지방 분들이 더 많이 더 서울로 이제 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보통 1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저는 지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 아파트가 진짜 트로피 에셋 같은 그런 느낌이 지위지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빠세님들은 이런 뭐 현황들도 되게 중요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지션이 사실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어제가 해제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빠세님들도 뉴스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강남으로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과 팁을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얻고 싶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특히 제일 인기 있는 단지가 뭔 것 같아요. 이번에 해제 이후에 한 단지만 꼽아보세요. 한 단지만. 리센츠. 저는 뭐 네대펠?
레드펠 대치동에서 레드펠, 잠실에서 리센스. 리센스. 맞는 거 같아요. 두 단지가 다 이번에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덩달아 이제 송파 쪽으로 헬리오시티도 25억 맞아요. 찍고. 헬리오시티도 지금 신고가 네.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뭐 올파포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잠실과 되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송파권역과 강동권역이어서 잠실이 안테나 단지잖아요.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하면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는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 그 수혜를 받았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쿠리아로. 그러네. 오히려 헬리오시티가 더 큰 수혜자겠네. 토어가 아니었을 때도 아니었는데, 수혜를 보고 토어가 해제됐을 때도 수혜를 수혜를 보고 보는. 양타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정책 짤 때 규제 지역 하면은 뭐 이렇게 규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규제를 안 한 지역이 수혜를 보는데 규제를 풀어도 똑같이 수혜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고 맞아요. 수요가 얼마큼 더 들어오는지가 더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규제보다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 왜 움직이지 않지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단지명 찍긴 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가 토지였어. 근데 풍선 효과를 누렸던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풍선 지역, 풍선 효과를.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원래 갭을 얘기를 한다면 얘가 이제 바로 못 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었는데 그치. 이제는 여기도 전세 끼고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살짝 이제 주춤한 것 같아 오히려. 예, 그 그렇죠. 정도다. 예, 그리고 약간 아까 물론 반포나 압구정도 많이 거래가 되는 건 맞지만 예. 반포 살려던 분이 반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반포는 토지 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우리가 왜 반포만 예뻐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반포는 거래가 너무너무 자유로우니까 뭐 40억, 50억, 60억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반포에 내가 이거 40억 주고 50억 주고 뭐 60억 주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대치동 너무너무 안 올랐네? 평당 1억이네? 그러면 대치동 사는 게 맞겠네 하면서 반포로 쏠렸던 수요가 오히려 대치동으로 쏠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반포는 또 살짝 그런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피해? 지금 반포를 살립니까 지금 혹시? 그럼 지금 반포를 노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럼? 너무 비싸. 그렇다고 또 지금 반포가 오르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어. 반래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디프리 자리에서 말했잖아요. 그 연예인 걱정과 강남부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빠세님들 걱정만 하면 되는 걸로. 호가하고 우리가 실거래가가 늘 좀 갭이 있었잖아요.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호가하고 실거래가랑 거의 좀 같이 가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호가가 훨씬 높습니까? 그 갭의 그 시간차가 네.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빨라진 것 같아요. 예. 이게 팍팍팍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워낙 이 소식통들이 벌써 실거래 찍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 막 얼마 찍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걸 귀신같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정보의 홍수가 때로는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또 호가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호가하고 실거래가랑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호가인 줄 갔더니 이미 실거래 뛰어넘었어. 그 호가를 뛰어넘은 적도 있고 막 매물 걷어들이고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배액배상 들어본 거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락동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요즘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추천을 해서 거래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중개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실거래가가 딱 그 예를 들어 이제 10억에 샀는데 네. 10억 8천이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토지거래허가가 풀리니까 그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참 진짜 딱 떠버린 거예요. 그게 당연히 배액배상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블라블라 해가지고 제가 빨리 넣어라. 계약. 빨리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전화는 받았지. 근데 빨리 넣어라.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넣고 나서 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나 정말 힘들어. 그런 그러니까 것들. 이런 상황은 진짜 힘들어. 네, 궁금한 게 법적으로 우리가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봐? 네. 그러면은 그 가계약금만 넣으면 가계약금에 배액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중개 업무긴 한데 우리 빠세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가계약금을 넣을 때 그래서 확정 문자가 중요합니다. 확정 맞아요. 문자. 문자. 그 확정 문자에 정확한 아파트 이름 동호수, 그다음 매매 가격, 그다음에 이제 계약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도 요즘은 다 적어요. 예, 뭐 협의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안에 뭐 다 적고 밑에 그런 문구를 달아요. 얘는 뭐뭐뭐 계약금이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의 일부 1,000만 원을 송금하는 거고 이게 인해서 파기가 나면 너는 매도자는 이거를 배액 배상하는 거고 매수자는 포기하는 거다. 이런 문구를 다 넣고 오케이 하시면 계좌를 오고 돈을 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쓰다 살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네. 그래야 이제 분란 논지가 안 생기죠. 문자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러네. 그래서 가계약금 주고받을 때 그 문자 소장님한테 오는 문자를 대충 확인하시고 막 운전하다 대충 확인하시고 계좌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자여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픽스하고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계좌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이건 좀 편법 같은 것 같긴 했는데 아무래도 배액 배상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난 이거 꼭 사고 싶어. 근데 중도금 날짜가 안 됐는데 미리 중도금 넣으면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넣기로 되어 있는 계약은 넣어도 괜찮아요. 빨리 넣건 늦게 넣건 상관없이 넣어도 돼. 그럼 인정되는 거야? 그럼 계약 되지 못해? 근데 예를 들어 중도금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계약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약금과 잔금만 하기로 한 계약. 여기선 중도금을 넣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도금 일자가 있으면 미리 넣어도 됩니다. 예, 그건 미리 넣어도 돼요. 중도금 하기로 한 건 미리 넣어도 중도금 돼요. 넣는 게 그러면 맞네.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밀어놔야겠네요. 무조건 중도금을 계약서에다가 계약 그 아까 그 이 확정 문자 보낼 때 중도금 일정까지 넣어서 보내시는 게 좋겠죠. 와. 굿 팁이네. 왜냐면 그 깨고 싶지 않은 계약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중도금 무조건 하셔야 돼요. 중도금 넣어야 돼. 근데 계약서에다 중도금 넣어야 그래서 돼. 돈 생겼다 그러고요. 계약하고 그 다음 날 중도금 넣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가? 지금 강남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로 갈아타기 하시고 싶다라든지 이러면은 그 어떤 포인트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지라든지 서울 신축 대단지 이런 게 이제 교집합으로 많이 만날수록 좀 그쵸. 좋죠. 왜냐면 갈아탄다라는 게 한 집에 막 10년 20년 동안 있을 게 아니라 꽤 의미 있는 그 포인트를 한번 짚고 그다음에 위로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야할 아파트가 사실 조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너무 좋은 거 토요일 날 많이 추천을 해줘. 1억대부터 3억대까지 추천 리스트를 쫙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수요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택이 이미 있으시다거나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해주고 그렇죠. 싶으시다든지 뭐 이런 추천 건데 많이 해주셔. 네, 맞아요. 근데 신혼부부가 무주택자 분들이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50대 60대 분들의 첫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집 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라든지 근데 신축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서울 내에서 조금 규모가 작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거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접근하셔서 예를 들면 은평구의 뭐 신축 아파트인데 25평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양시의 동구, 서구에 있는 기축단지, 구축단지의 30평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은평구에 있는 신축단지의 25평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갈아타기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아타기로는 은평구의 신축 조금 25평형이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한달음에 강남에 닿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은평구의 25평형의 신축 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이게 갈아타기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강남에 사실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닿을 수 있어요. 이게 막 무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1주택 갈아타기 하시면서 올라가도 되시니까 이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 아파트를 처음에 잘 잡으시는 게 좋고 이미 이런 포인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본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고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1억 올랐는데 뭐 2년 동안 1억 오르고 2억 올랐는데 저기 아파트는 10억, 20억씩 오르잖아요.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반포 DH 클래스트 1단지죠. 반포 1단지 관심이 많아서 매물을 받아봤어요. 실제로 매수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시세 트래킹을 하려고 받아봤는데 작년 2월에 소장님하고 문자를 나눈 게 있더라고요. 그게 59평형 받는 거. 59평형 지금 조합원 분들한테도 되게 그렇죠. 인기 있는 평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디클 59평형을 받는 게 작년에 55억이었어요. 55억.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저평가된 아파트가 반디클이다. 55억 있으시면 이걸 사시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투 되잖아, 공투. 지금 매물 얼마인지 아세요? 딱 1년, 정확히 1년 만이에요. 그럼 100억 가야 될 것 같은데.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정확히 정말 55억에서 조금 높아지는 추세여서 6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반디클은요. 초과이익 환수금도 없어요. 없고 네. 추가 분담금도 없어요. 돌려받죠. 네, 그냥 끝이야. 환급이죠, 환급. 네. 그래서 확실히 정말 우리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할거 그랬다. 더블이잖아요. 더블입니다. 가찬 두 사람. 그래서 지금 내 걸음이 너무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그러니까 단계를 거치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자산, 그러니까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루트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